난청. 이완우. 김대리, 부장 박 여사가 당신을 부른다. 김대리, 부장이 다시 당신을 부른다. 이번에 부장의 목소리는 끝이 조금 올라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러나 정작 당신은 아무 반응이 없다. 그렇다고 당신이 당신을 부르는 부장의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군짓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김대리, 이번에 부장은 빽 소리를 질러댄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반응이 없다. 보다 못한 옆자리에 이 대리가 당신을 손가락으로 쿡 찌른다. 그제야 당신은 의아한 눈빛으로 이 대리를 바라본다. 당신의 눈빛은 뭐 혹은 왜라고 말하고 있다. 이리 와봐요. 이제 참을 만큼 참은 혹은 화가 날 대로 난 부장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깨어진 사금파리처럼 끝이 뾰족해져 있다. 그러나 당신은 또 눈만 멀뚱거릴 뿐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리 오라니까. 드디어 부장은 용량을 초과한 풍선처럼 폭발하고 만다. 하긴 부장으로서는 괘씸한 노릇이긴 하다. 사실 나이로 따져도 당신은 부장에게 촉갓벌은 되고도 남는 새카만 놈인데 말이다. 그런 당신이 감히 부장의 말을 잘라먹고 있는 것이다. 부장님이 부르시잖아요. 이대리의 중계를 듣고서야 당신은 부장 앞으로 간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은 또 눈만 멀뚱거린다. 이거 오늘 중으로 다 정리해놓고 퇴근하세요. 두툼한 서류철을 당신 앞으로 툭 던져놓는 부장의 얼굴이 시뻘개져 있다. 당신은 서류철을 집어들고는 자리로 돌아온다. 부장의 말을 알아들은 모양이다. 그러나 자리로 돌아온 당신은 곧 이 대리에게 부장이 뭐래? 하고 묻는다. 소위 당신은 부장에게 찍혔다. 당신으로서도 억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당신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억울하다. 당신이 일부러 부장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의 증상에 대하여 당신은 최소한 지금은 어떠한 의도도 없다. 의도는커녕 이 일로 가장 답답한 장본인은 바로 당신이다.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다.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 증상은 부분적으로만 나타났으므로 어레짐작으로 대충 넘겨잡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이 한 잔 줄래요? 라고 들리는 말은 커피 한 잔 줄래요로 짐작하고 오늘 외식 합시다는 오늘 회식합시다로 짐작해서 해석하면 되었던 것이다. 물론 넘겨잡는 당신의 어레짐작이 늘 맞는 것은 아니었다. 입사 2년 후이던가 당신은 김상대 씨, 내일 에러아우랑 준비해. 라는 부장의 말을 몇 시간째 굴려봐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결국 다음날 당신은 김상대 씨 기 먹었어요? 라는 말과 함께 아무 준비도 없이 캘커타로 부랴부랴 출장을 떠나야 했었다. 부장은 부장대로 기분이 좋지 않았겠지만 느닷없는 해외 출장이 달가올 리 없기는 당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병원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남자 사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여자 사원들의 목소리는 또렷이 들렸다. 특히 아침마다 김 대리님 커피 드시겠어요? 하는 잔심부름하는 계약직 최양의 목소리는 하루 일과를 알리는 명징한 신호 같기도 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딸아이의 목소리도 들렸고 아내의 목소리도 잘 들렸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말 의사의 말대로 얼마 후면 사라질 일시적 현상일 터였다.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가 회복되었던 고교 시절 경험도 있다. 갑자기 온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정지해버렸던 충격. 그러나 곧 모든 것이 정상이 되지 않았던가. 그때처럼 모든 것은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당신은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뿐 아무런 이상이 없다던 당신의 증상은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았다.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점점 도가 심해져 어느 날부터 인간은 아예 부장의 말이 들리지 않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부장뿐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짐작 가는 일이 없었다. 당신이 부장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나쁜 감정이 있을 턱이 없다. 당신이 입사할 당시 부장은 이미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간부였다. 하늘 같은 상사,
그것도 여성 간부. 나쁜 감정은커녕 존경심이 들면 들 일이었다. 더군다나 처음 대했던 날 무엇라고 딱히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가슴 설레게 하던 기시감마저 느꼈음에랴. 그러나 요즘 당신은 부장을 보는 일이 편치가 않다. 아니 힘들다. 아니다. 지금 당신은 괴롭다. 아니다. 무섭다.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 부장을 바라보는 일이 몸서리치도록 당신은 무섭다. 당신은 부장에게 찍혀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독 자신의 말만 잘라먹는다고 판단하는 부장의 괘씸죄에 걸려 번번이 진급에서 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장이 승진하면서 공석이 된 과장 자리가 몇 년째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분명했다. 누가 보아도 그 자리는 당신 자리였으므로 차마 다른 사람을 임명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당신을 임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이다. 당당하다면 다른 사람을 임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입사 동기들 중 아직도 대리인 사람은 당신이 유일하다. 요즘에는 이러다가는 4년이나 후배인 이 대리에게도 밀리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당신을 괴롭히곤 한다. 부장이 이 대리나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아니,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매우. 당신은 하던 일을 접어놓고 부장이 던져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당신은 당신의 내장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던 우라통이 식도를 역류해 슬그머니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래, 언제나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는 당신의 소심한 우라통은 정당하다. 이 기획안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업무 성격으로 보아 이 대리가 할 일이다. 물론 바쁠 때에는 서로서로 돕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입사 10년 차인 당신에게 주어질 일은 아니다. 직위를 이용한 부장의 안담이다. 부장님, 이걸 왜 저에게 시키십니까? 다른 사람 아니면 부장님이 직접 하시든가요? 그러나 오늘도 당신의 우라통은 역시 소심하다. 입 밖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려는 말들을 당신은 꾸역꾸역 참아낸다. 곧 진급 심사도 있을 텐데 참는 자에게 복이, 아니 승진이 왔으면 좋겠다고 당신은 생각한다. 긴 한숨 한 번 쉬는 걸로 당신은 불만을 대신한 다음 다시 서류를 펼쳐들지만 마음이 없는 일이라서 도통 진전이 없다. 한 페이지를 멍하고 몇 분씩 보고 있기 일수다.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당신의 기획안에 집중해야 하는데 정작 당신의 기획안은 절반도 못한 상태가 아닌가 말이다. 아무래도 당신은 또 능력 없는 티를 내면서 남들 다 퇴근한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해야 할 것 같다. 오늘 회식 어때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좋아요 하는데 당신은 서류를 보고 있다. 직원들을 둘러보던 시선이 당신에게 멈추면서 미소를 띄었던 부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 대리가 얼른 당신에게 중계를 한다. 당신은 부장을 쳐다본다. 부하가 울컥 치밀어 오른다. 일거리를 잔뜩 주워놓고 회식이라니. 빠지라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 이건 노골적인 용골대질이다. 그러나 얼른 당신은 마음을 추스른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데 좋은 소식이 뭐겠는가. 당신은 부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저는 내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기획안이 있어서. 또 누구 빠져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6시에 다 같이 나갑시다. 이 대리가 중계를 한다. 당신은 또 슬그머니 기분이 나빠진다. 빈말로라도 한 번쯤 더 권해보는 게 인지상정의 도가 아닌가. 정말이지 이건 슈발이다. 슈발. 그래도 오늘은 참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데 당신은 다시 부장의 서류를 정리한다. 이제 다들 나가시죠? 6시인데. 일은 진척이 없는데 야속한 벽시계는 어느새 6시를 넘었다. 다녀가십시오. 제 걱정은 마시고. 당신은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 직원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퇴근을 한다. 당신의 당부대로 제 걱정을 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 참 얼찜하다. 장래성 없는 만년 대리 따위에게 누가 관심을 보일까? 당신은 처량한 기분으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당신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 애를 쓴다. 그래, 좋았던 날을 떠올려보자. 좋았던 날이라.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 도 아니다. 회사에 합격했을 때? 그러다 곧 만년 대리인 당신의 모습이 떠오른다. 글쎄 그것도 별로. 이럴 땐 체면을 걸어보자.
TV를 보면 체면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던가. 어떤 사람은 공중부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파를 사과처럼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늘을 과자처럼 먹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생을 여행하기도 했었다. 거기에 비하면 당신이 바라는 일은 몇십 배는 쉬운 일이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되낸다. 당신은 승진을 할 수 있다. 당신은 승진을 할 수 있다. 아니, 당신은 승진을 했다. 당신은 오랫동안 공석이던 과장 자리에 승진이 된다. 과장이 된 당신은 회장님이 참석한 신제품 설명회에서 새로운 제품을 발표한다. 당신의 설명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당신을 향해 박수를 보낸다. 회장님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이 회장님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아니다. 당신이 아니다. 어찌된 일인지 회장님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이 대리다. 슈발. 잠시 잠이 들었던가 노크 소리가 들린다. 이 시간에 누굴까? 생존을 위해 눈치를 보는 일에 이골이 난 초식동물처럼 당신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는다. 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이사님이다. 뒤에는 입사 동기인 인사부장이 서 있다. 동기 중에 승진이 제일 빠른 놈이다. 이사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자네야말로 웬일인가 이 시간에. 모두 회식을 하러 간다던데. 예, 저는 일이 좀 있어서. 그래도 직원들하고는 잘 어울리는 게 좋지. 그럼 수고하게. 이건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닌 밤중에 느닷없는 횡재다. 회식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 회사 일을 하는 사람. 때마침 들어온 이사님, 직원들하고 잘 어울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사님이 다녀가자 당신은 신이 난다. 이렇게 야근을 하게 해준 부장이 고맙기까지 하다. 일이 잘 되기만 한다면 부장에 대한 그간의 불만도 다 거두리라. 불만이 다 뭐냐? 인생의 은인이다. 한참 동안 서류를 정리하던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부 쪽으로 간다. 아직 인사부장은 자리에 있다. 직원들도 모두 야근 중이다. 확실히 인사철 분위기가 난다. 부장님, 잠시 저 좀 보실까요? 좀 바쁜데? 인사부장은 마지못해 당신을 따라 일어선다. 당신은 재빨리 복도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인사부장에게 내민다. 뭐 좀 정보가 없는가? 그걸 내가 어찌 알겠는가? 위에서 하는 일인데. 당신은 절실한데 인사부장은 건성이다. 하긴 자넨 주무부장이자는가? 그래도 워낙 보안이 심해서 곧 발표가 있긴 있을 것 같네. 기다려보게. 아, 고맙네. 이놈 앞에서는 왜 늘 주눅이 드는지 화가 난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 명문대 출신, 180도 넘는 키에 잘생긴 외모, 입사 동기, 부장 4년차. 이놈을 볼 때면 똑 약점이 어딘지 알 수 없어 늘 좋은 나라 로봇을 골탕 먹이던 무적 악당 로봇이 나오는 만화를 보며 가슴 졸이던 어린 시절처럼 식은땀이 난다. 놈은 노래도 잘 불렀다. 강원도 설악산에서 있었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에 놈은 당신으로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오솔레미오라는 노래를 무슨 가수처럼 뽑아대 사람들의 시선을 톡 차지했었다. 그리고 놈은 승승장구했다. 입사 2년 만에 대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대리 2년 만에 과장 3년 만에 부장, 벌써 부장 3년 차다. 그것도 승진이 보장된 인사부장이다. 간부들의 신임도 두텁다. 놈은 늘 이사님이나 상무님과 함께 다닌다. 당신은 아직 상무님과 개인적으로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는데 말이다. 당신은 터덜터덜 자리로 돌아온다. 다시 서류를 뒤적거려 보지만 조금 전처럼 신이 나지는 않는다. 자꾸 인사부장 놈이 떠올라 맥이 풀린다. 이럴 때 어떤 놈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말한다.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놈들이다. 제기랄 피할 수도 없는데 즐기라니. 그러나 어쩌겠는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데 즐거이 일을 해야지. 부장이 맡긴 서류를 끝내고 막 당신의 기획안을 꺼낼 때쯤이었다. 이 대리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나타난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무렵. 혼자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선배님. 선배님? 당신을 부르는 이 대리의 호칭에 변화가 생겼다. 하긴 더 친근해 보이기는 하다. 이게 뭔가 이 대리. 식사는 제대로 하셨겠어요? 식사, 그러고 보니 당신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 대리가 일회용 도시락을 펼친다. 만두다. 만두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본인도 깜빡한 저녁까지 챙기는 그것도 만두로. 남의 식성까지 파악해두는 배려심.
당신은 이 대리를 좋아하기로 마음먹는다. 예의도 바르게 당신이 만두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준 이 대리가 돌아간 뒤 당신은 다시 힘을 내서 기획안을 작성한다. 이 대리가 면회를 오는 바람에 일이 많이 늦어졌다. 당신은 집으로 전화를 건다. 일이 많아서 오늘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잠을 잤는지 한참이 지나서야 전화를 받은 당신의 아내는 마치 당신의 야근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간단하게 전화를 끊어버린다. 참 교양 있는 아내다. 용건만 간단히. 신호가 들어가던 시간보다 통화를 1시간이 턱없이 짧다. 허무하다. 동정을 바치던 날 멀뚱히 천장을 바라보며 껌을 씹고 있던, 자신이 받은 5만원어치만큼의 사랑만을 주던, 돈을 주고 산 여자에게 허겁지겁 사정을 하고 났을 때처럼 기획안을 끝내고 시계를 보니 새벽녘이다. 새벽 4시. 창밖이 환해지고 있다. 당신은 저고리를 이불 삼아 소파에 눕는다. 피곤하지만 뿌듯하다. 당신이 소파에 눕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참 못되게도 부지런한 사람들. 벌써 출근들을 한 것인지 어쩔 수 없다. 그냥 일어나는 수밖에. 일어나자. 일어나자. 당신은 또 허망한 체면 놀이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당신의 체면 놀이는 또 실패다. 눈을 뜰 수가 없다. 어릴 적 느끼던 가위 눌림이다. 당신은 간신히 몸을 뒤틀어 눈을 뜬다. 부장이 내려다보고 있다. 부장뿐이 아니다. 이 대리도, 여직원들도, 최양도 언제 출근을 했는지 모두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당신은 부신 눈을 찡그려 벽시계를 본다. 9시다. 당신은 주섬주섬 당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오늘 오후에 인사 발령이 있답니다. 부장의 말에 모두들 당신을 쳐다보지만 이번에도 당신은 반응이 없다. 이 대리의 중계를 듣고서야 당신은 모두들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당황스럽다. 아직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왜들 이러는지 참. 그러나 어떠랴. 어차피 곧 알게 될 일. 지난밤에는 이사님까지 다녀가신 마당인데 말이다. 만두를 사들고 온 이 대리도 무언가 짐작하고 있는 눈치가 아닌가. 부장이 당신에게로 다가온다. 당신은 또 유전된 본능처럼 몸을 움츠린다. 김대리, 오늘 기획안은 김대리가 직접 결제해보세요. 그 건에 대해서 김대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대리의 중계를 들은 당신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결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장이나 과장이 하는 것이 상례화된 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자리로 돌아가 앉은 부장을 향해 한 발 늦은 대답을 한 후 당신은 다시 기획안을 꺼내 펼친다. 처음으로 해보는 결제. 이것은 부장이 주는 모종의 암시임이 분명하다. 그러고 보면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부장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은 다시 한번 꼼꼼히 기획안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예상되는 질문에 밑줄까지 그어가며 김대리, 30분 후에 결제 들어가겠어요. 중개 이 대리. 특별히 더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다. 침착하자. 침착하자.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 좋은 소식. 어느새 11시. 부장이 앞을 서고 당신은 심호흡을 하며 부장의 뒤를 따른다. 이사님 계시지? 이사실 비서가 일어서서 인사를 한다. 부장이 이사실을 노크한다. 따라오세요. 당신은 눈치껏 이사실로 따라 들어간다. 신입사원 시절 인사차 들른 후 처음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긴장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의 꿈과 야망을 펼쳐보세요. 지금은 상무님이 되어 있는 이사님에게 덕담을 들은 지 꼭 10년 만이다. 꿈과 야망을 펼쳐보자. 당신은 어금니에 힘을 준다. 놓고 나가세요. 검토 끝나면 연락할 테니. 박 부장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인간이 걱정하는 일의 99%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사는 셈이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다. 인간이 준비한 일의 99%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쓸데없는 준비를 한 셈이다. 불과 한 층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돌아오는 당신의 다리가 자꾸 허공에서 엉기어댄다. 자리에 돌아와 앉았지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당신은 책상 서랍을 연다. 그러나 책상 서랍에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내 서랍을 닫는다. 이번에는 컴퓨터 마우스를 만져본다. 역시 할 일이 없다. 그러다가 문득 당신은 얼마 전에 가입한 펀드를 생각해낸다.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를 확인하다가 당신은 깊은 한숨을 쉰다.
연일 코스피가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말이 들렸지만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20% 이상 날아간 원금. 준비한 일의 99%는 일어나지 않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은 100% 일어난다. 기가 막힌 확률의 마법이다.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애를 써보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까. 이사실에 남았던 부장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곧장 당신에게로 다가온다.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잠겨있던 당신이 황급히 자세를 바로 한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당신에게로 쏠린다. 당신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준비됐습니다. 얼른 말씀하시죠, 부장님. 김대리, 얘기 잘 됐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됐어요. 1년간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신은 갑갑해 미칠 지경이다. 이번에는 이 대리도 중개를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눈길을 피해버린다. 또 탈락인 모양이구나. 당신은 고개를 떨어뜨린다. 돌아선 부장이 이 대리에게로 간다. 부장이 손을 내민다. 고개를 숙이며 이 대리도 손을 내민다. 축하해요, 이 과장. 고맙습니다, 부장님. 축하드려요, 이 과장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 대리에게로 몰려든다. 아, 좋은 소식.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하나. 머뭇머뭇 당신의 발길이 밖으로 향한다. 복도 중앙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당신은 가까이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다. 막막하다. 방향감이 엉켜 미로에 갇혀버린 어린아이처럼. 당신을 본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피한다. 모두들 피해 텅 비어버린 곳으로 당신이 휘청휘청 다가간다. 현 인사부장 정대수. 임 기획실장이라는 글자가 확대경에 비친 것처럼 커다랗게 눈에 들어온다. 휘청거리며 돌아서는 당신의 눈에 명예퇴직자 명단이 스쳐간다. 당신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다. 이 대리 앞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어색하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남들보다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특별히 여벌이도 아니다. 소위 삼류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회사 생활에 꾀를 부린 것도 아니었다. 남들처럼 출근하고 남들처럼 퇴근했으며 남들처럼 야근도 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당신은 군대도 다녀왔다. 그것도 고생 꽤나 한다는 포병 출신이었다. 당신은 최전방 부대 OP에 파견 나갔던 6개월을 제외하고는 군대 생활 내내 한 달에 몇 번은 고막을 찢는 듯한 포의 굉음도 다 견뎌내며 살았고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겨울철에도 포 전체를 윤이 반질거리게 관리하며 칭찬을 듣던 모범 병사였다. 그런데 남들보다 이렇게 뒤처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인사부장도 그렇고 이 대리도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다. 당신은 한참 만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이 대리, 아니 이 과장에게로 간다. 남자답게 마음을 쓰자. 승진 축하해. 고마워요, 선배님. 아하. 선배님이라는 말이 첫사랑의 충격처럼 쿡 당신의 가슴에 와 박힌다. 친근하기는커녕 가슴이 먹먹하다. 승진 축하회식은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가족과 함께 즐기세요. 이 과장, 나 먼저 퇴근합니다. 부장이 퇴근하자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인사도 없이 퇴근을 한다. 오늘도 또 사무실에는 당신 혼자뿐이다. 오늘은 처리할 기획안도 없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당신은 일거리를 맡겼다고 부장에게 투덜대던 자신을 뼈저리게 반성한다. 당신은 엉거주춤 가방을 챙겨 들고는 밖으로 나온다. 겨우 8시를 조금 넘은 시각. 집에는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고 갈 데도 없고 집까지 걸어가면서 시간을 벌어보기로 마음먹는다. 아내 앞에서 연극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그 수밖에 없다. 아내가 자고 있으면 좋으련만. 할 일 없이 당신은 눈에 띄는 간판을 읽으며 걷는다. 최대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이 좋은 나라 치과, 이 좋은 나라? 아하, 야간진료 미리네 이비인후과. 미리네라면 은하수, 은하수와 이비인후과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오호, 미리넷. 젠장. 밝은 세상 안경원. 안경을 썼는데도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슈발. 지루하다. 간판놀이는 재미없다. 당신은 시계를 본다. 아직 8시 반도 채 안 됐다. 아내 앞에서의 연극 시간이 별로 단축되지 않았다. 도착 시간을 더 늦춰야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하는 수 없다. 다시 간판놀이.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외국인이 기겁하여 도망쳤다는 그 무시무시한 이쁜이 클리닉. 아하. 빵 익는 동네. 소리전자. 여왕봉. 여왕봉? 여왕을 파는 곳인가? 당신은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한다. 아니, 괜한 당신의 승부욕이다. 100% 술집이라고 확신한 당신은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벌어보자고 생각한다. 여왕봉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지하로 향해 있다. 발걸음보다 먼저 당신의 눈길이 화살표를 따라간다. 화살표가 가는 곳은 숨은 그림처럼 복잡하다. 하긴 술집인데, 그러나 술을 마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계단을 다 내려가도 주인은 조용하기만 하다. 무슨 중대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 잠시 숨을 고른 당신은 검은색으로 칠이 되어 있는 여왕봉 문을 슬쩍 밀고 안을 들여다본다. 몹시 위압적으로 보이는 느낌과 다르게 가볍게 열린 문 저편에서 당신을 맞는 것은 캄캄한 어둠이다. 어서 오세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사태를 파악하려는 당신 앞에 불쑥 어둠을 뚫고 인기척이 들린다. 남자의 목소리다. 여왕봉인데? 당신은 갑자기 주눅이 든다. 누구세요? 아니, 저. 엉겁결에 당신은 말까지 더듬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손님이 주인에게 누구세요? 란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이발소입니다. 이번에는 여자의 목소리다. 역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린다. 이발소? 당신은 밖으로 도망친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른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제 더 이상 간판놀이 따위는 하기 싫다. 정말 천천히 걸었건만 어느새 집 앞이다. 당신은 절망한다. 11시도 되지 않은 시각. 평상시에는 한밤중이던 11시가 오늘은 초저녁이다. 슬그머니 현관문을 밀어본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다. 당신은 잠들어 있는 맹수 앞을 지나 초원으로 가야 하는 사바나의 서글픈 초식동물처럼 살금걸음으로 최대한 소리를 죽여 현관으로 들어서서는 옷을 벗고 소파에 눕는다. 여기서 자야지. 그러나 희망은 언제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어떻게 인기척을 들었는지 눈치 빠른, 아니 눈치 없는 당신의 아내가 방에서 나온다. 늦었네요. 여기서 자려고요? 당신 깰까봐. 당신 스스로 생각해도 참 설득력 없는 말이다. 당신 승진 발표 났어요. 단언컨대 당신과 아내는 전생의 원수지간이었을 것이다. 아내는 당신의 승진에만 관심이 있다. 아니다. 과장 사모님이 되고 싶은 자신의 승진에만 관심이 있다. 그게 또 안 된 거군요. 아내의 직업은 점쟁이였을 것. 당신은 대답 대신 처분을 기다린다. 승진 누락 때마다 돌변하는 아내. 이럴 때의 아내와 평상시의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오늘 아내의 얼굴은 부장을 닮아 있다. 도대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기에 만년 대리예요, 대리. 의군의 팔자야. 아내는 또 팔자 타령이다. 아내의 팔자는 순전히 당신 탓이다. 남들 다 하는 과장 사모님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죄인. 무슨 변명을 하겠는가? 언감생심. 아내는 당신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여자였다. 그것은 아내의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집안이 남다르다거나 혹은 학벌이 월등하다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그녀 때문이었다. 당신이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교 시절 통학버스에서였다. 그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 3년간이나 탈 없이 잘 다니던 그 버스가 갑자기 고장이 나지만 않았어도, 또는 버스가 고장났다는 장거리 버스 통학생이 천재지변과도 같은 완벽한 변명거리를 남들처럼 사용하기만 했어도 당신은 그녀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그날 당신이 7km나 되는 길을 뛰어가 다른 노선의 그 버스를 타는 성실성을 보이지만 않았어도 당신은 그녀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여간 그날 당신은 그녀를 만났다. 학교 체육복이었던 흰색 하의에 옅은 녹색 상의를 입고 있던 그녀. 그녀는 천사였다. 그날 이후로 당신은 매일 아침 7km나 되는 길을 새벽부터 뛰어 그 버스를 탔지만, 그러나 정작 당신은 그녀에게 말도 걸어보지 못했다. 그녀를 발견하는 순간 밤을 새우며 연습했던 숱한 말들이 단 한 개도 말이 되어 나와주지 않았다. 말은커녕 몸에는 단 한 올의 힘도 남아있지 않아 그대로 주저앉아버릴 지경이었다. 그리고는 마치 성인용 잡지를 처음 보았을 때처럼 화끈거리는 얼굴을 돌려 더 이상 본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써 가슴을 진정시킬 뿐이었다. 당신이 그녀에게 편지를 쓴 것은 고3이 끝나가던 겨울방학의 어느 즈음이었다. 편지는 상대방을 보지 않아 좋았다.
별 내용도 없이 그저 좋아한다는 거, 만나자는 이야기도 없는 막연한 것이었지만 당신이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기까지는 일주일이나 되는 긴 동안의 용기가 필요했다. 그런 다음 날부터 당신은 대문간에 나가 집배원을 기다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참하게도 당신은 통학버스 뒷유리창에 붙어 훈장처럼 나부끼던 편지를 발견했다. 견딜 수 없는 모멸감.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면 죽음이라도 택할 수 있을 만큼 살이 떨리던 치욕. 이상하게도 그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정지되었다. 오직 나부끼는 편지장만이 음이 소거된 TV 화면처럼 천천히 너울댈 뿐이었다. 그 이후 당신은 단 한 번도 그 버스를 타지 않았다. 당신이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군대 시절이었다. 아내는 당신이 어쩌다 외출을 나가면 들르곤 하던 버드나무집이라는 군인 상대 시골 식당집 딸이었다. 당신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느 한 군데도 닮은 곳이 없었건만 고등학교 적 그녀를 떠올린 것은 해괴망측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었다. 굳이 연결점을 찾는다면 아내가 녹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는 것뿐. 어쩌면 아내를 만나던 그 순간 이미 당신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기억의 밑바닥에서 한동안 콤플렉스로 작용하던 편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마음속의 환상으로 잠재해 있던 그녀를 녹색 스웨터 하나로 간단히 연상시킨 아내는 당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녀의 미련을 실현시켜줄 대용물이기도 했다. 당신의 인생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미 그날 아침 버스가 고장나면서부터였거나 아니면 당신이 소심한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7km나 되는 길을 뛰어 버스를 탈 때부터였거나 아니면 하필 그날 그녀의 수업 과목 시간표가 체육 과목이 들어있는 날이었다는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내가 녹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던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운명처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탓인지도 모르겠다. 그중 단 하나만이라도 어긋났더라면 내가 당신을 계속 믿고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옆집 좀 봐, 옆집. 드디어 협박으로 변하고 있는 아내의 팔자 타령을 들으며 당신은 어서 빨리 아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제풀에 지치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다가 당신은 야단 맞는 학생처럼 숙였던 고개를 슬그머니 들어 아내를 본다. 아직 아내가 제풀에 지칠 때는 아닌데 정말 당신의 바람대로 갑자기 아내가 말을 멈춘 것이다. 아내는 계속 무얼하고 악다구니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이다. 머리를 흔들고 심호흡을 해봐도 여전히 아내는 혼자 계속 악다구니를 하고 있다. 당신은 다시 고개를 숙인다. 청자도 없는 말을 허공에 퍼부어대는 불쌍한 아내보다 아내의 악다구니조차 듣지 못하는 자신이 더 불쌍하다고 당신은 생각한다. 그러고도 한참은 더 악다구니를 펼치던 아내가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야 당신은 소파에 앉은 채로 밤을 새운다. 무능한 남편. 아침이 되어도 아내는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깨울 염치도 없다. 당신은 냉장고 속에 남아있는 반찬으로 아침을 차린다. 밥솥을 열어 아이들과 아내의 밥만을 퍼놓은 다음 고장이 났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리는 땡소리를 내지 않는 전자레인지에서 찌개를 꺼내놓고는 현관에 있는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아침 일과를 끝낸 당신은 아내가 깨어나기 전에 서둘러 집을 나선다. 오늘따라 새도 울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서도 당신은 할 일을 찾지 못해 멍하니 오전을 보낸다. 인수인계 때문에 이 대리는 정신없이 바쁘고 다른 직원들도 이 대리를 돕느라 야단이다. 부장님, 점심 좀 먹고 오겠습니다. 부장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당신은 사무실을 나선다. 아니, 이 대리 좀 도와주다가 같이 먹지. 당신은 구내식당으로 가지 않고 회사 밖으로 나간다. 아침 생각도 없더니 점심 생각도 없다. 괜히 회사 근처를 터덜거리며 한 바퀴 돈 후 당신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다. 오후 일과도 오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여전히 바쁜 이대리와 덩달아 바쁜 직원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당신. 어정거리며 간신히 5시가 조금 넘을 무렵까지 버티어내다가 부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또 부장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당신은 사무실을 나선다. 회사 밖으로 나온 당신이 한참 만에 도착한 곳은 병원이다. 미린의 이비인후과. 병원의 환자는 병장 계급장이 달린 모자를 삐딱하게 쓴 군인과 당신 둘뿐이다. 진료도 받을 겸 시간도 보낼 겸 들른 병원 놀이는 애초에 어긋난 듯하다. 선불은 아니다. 접수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당신의 차례가 돌아온다. 부장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의사 앞에 앉자마자 당신이 먼저 말을 한다. 7, 8년 됐습니다.
의사는 묻지도 않는데 또 당신 혼자서 병원 놀이를 한다. 무엇인가를 적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종이를 건넨다. 따라오세요. 앞서 가던 간호사가 당신을 검사실 의자에 앉힌 뒤 당신이 적어도 초등학교 쪽부터 1년에 한 번은 받았음직한 방법으로 청력 검사를 한다. 땡 소리에 맞춰 오른손 한 번, 왼손 한 번을 들었다 내리는 것으로 청력 검사가 끝나자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 둘, 를 외치며 몇 번인가 어느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엑스레이를 찍고 침대에 누운 뒤 잠수경 같은 안경을 쓰고 천장에 보이는 불빛을 따라 눈을 깜빡깜빡. 이상 없습니다. 진료 끝이다. 이상 없다는데 왜 일이 허무해지는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신은 심각한데 의사는 참 간단하다. 당신은 밖으로 나온다. 병원 입구에는 서로 마주보며 무슨 말인가를 나누고 있는 할머니와 손녀인 듯한 아이가 있다. 아이는 서 있고 할머니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구부린 자세이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입모양을 잘 봐야 한다. 할머니. 어눌한 손녀의 말투. 아하. 갑자기 당신이 달리기 시작한다. 밝은 세상 할머니 뼈다귀 이쁜이 클리닉 빵 읽는 마을 소리 전자. 소리 전자로 뛰어들었다가 10분쯤 후에 나온 당신은 다시 길을 돌려 달린다. 빵 읽는 이쁜이 할머니 밝은 미리 이 좋은. 택시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을 만큼 당신은 마음이 급하다. 당신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숨을 컥컥거리며 당신이 도착한 곳은 사무실이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허둥거리며 달려왔지만 막상 사무실에서 당신이 한 일은 별로 없다. 아주 잠시 부장 자리 근처를 맴돌았을 뿐 손님 접대용 소파에서 숨을 고른 다음 잊은 물건을 가지러 왔던 사람 모양 이내 퇴근이다. 정작 당신이 야근을 한 것은 다음 날이다. 저녁까지 사줘가며 두어 시간 동안 계약직 최양의 도움을 받아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든 당신은 먼저 최양을 돌려보낸 뒤 아예 꼬박 밤을 새운다. 그러기를 며칠. 또다시 회사에서 밤을 새운 어느 날 아침 잠이 부족할 만도 한데 당신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회사 화장실에서 대충 세면을 한 다음 평상시보다 더 말짱한 자세로 업무를 본다. 연신 부장의 모습까지 살펴가며 자, 그만들 중지하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내가 살게. 아닙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부장의 말을 자르며 당신이 나선다.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본다. 아니 김대리님. 의아하다는 듯이 직원들이 입을 맞추어 말한다. 아니 김대리, 그럼 그동안 아, 부장님 그게 점심 식사나 하러 가시죠? 얼굴이 하얗게 되어 당신을 노려보던 부장은 대답 대신 쾅 소리가 날 만큼 거세게 문을 닫으며 밖으로 나가버린다. 사람들이 당황해서 웅성거린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부장이 잠시 놀란 것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점심 먹으러 나갑시다. 마지못해 따라 나선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부장은 이미 제자리에 앉아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설 점검차 30분간 정전된답니다. 그리고 김대리, 나 좀 봅시다. 네, 부장님. 이 자료 좀 퇴근 전까지 정리해줘요. 당신은 자리로 돌아와 자료를 펼친다. 이번 일도 역시 당신이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는다.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더냐. 당신은 정말 오랜만에 열심히 자료에 집중한다. 그렇게 자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갈 때쯤이다. 갑자기 정전이 된다. 3시 정각이다. 자료를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북향인 사무실은 생각보다 어둡다. 부장을 쳐다보는 당신의 얼굴이 노랗게 변해간다. 부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자료 정리는 미루어둔 채 부장을 살피는 일에 신경을 집중한다. 당신의 눈과 마주친 부장의 얼굴이 찡그려진다. 김대리, 자료 다 됐어요? 부장의 입술이 움직인다. 그러나 당신은 부장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료 다 됐냐고요? 당신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맨다. 콧등으로 땀이 흐른다. 자료 다 됐냐고요? 사용이요? 무얼 사용? 사용이라니, 정말 이럴 거예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부장이 혀를 찬다. 용서하지 않겠어요. 부장이 밖으로 나간다. 찬바람이 휙 부장의 뒤를 따른다. 다시 전기가 들어온 것은 꼭 30분 후다. 형광등 불빛에 비추어진 당신의 얼굴에는 땀이 가득하다. 당신은 책상 서랍에서 수건을 꺼내 얼굴을 훔친 다음
마치 동력이 다한 태엽 인형처럼 의자에 몸을 던진 채 꼼짝도 하지 않는다. 정전이 된다고 했는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까? 이제 어쩌란 말이냐? 당신은 절망한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난 부장은 곧장 당신에게로 걸어와 7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세요. 직원들이 슬금슬금 사무실을 빠져나간다. 제가 어떻게 거길? 당신은 엉뚱하게도 부엉이샘을 하고 있다. 참석이 아니라 출두예요. 당신의 얼굴색이 변한다. 기어코 7시. 먼저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당신도 따라 일어선다. 부장이 앞서 걷고 당신이 뒤를 따른다. 지금부터 사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 부장이 사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성희롱이라니. 사회를 맡은 이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가 막힌 당신은 의아한 표정으로 부장을 쳐다본다. 먼저 부하 직원을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한 것에 대해 당신은 고개를 숙인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 대리는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상사인 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 엉뚱한 말로 저희 권위를 농락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며 특히 이번에는 도청장치까지 해놓고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겪은 일로서 그게 사실입니까? 부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당신은 짐작할 수가 없다. 그게 사실입니까? 어쩌겠는가 이제 와서. 어차피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노르막이. 네.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모든 내용을 수긍해버린다. 모든 정황이 사실일 것이다. 징계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자리로 돌아온 지 10분도 되기 전에 부장이 돌아와 인사 발령장을 내민다. 대리 김수장. 대기 발령. 천길 너설 위에 서던 악몽처럼 당신은 현기증을 느낀다. 그래, 별 수 있나? 당신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책상도 말끔하게 비운다. 그런 다음 당신은 컴퓨터 화면을 열어 연습일이라는 동영상 파일을 클릭한다. 이내 화면에는 부장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나타난다. 화면 하단부의 한글 자막과 함께. 그러나 당신은 자막을 보지 않고도 부장의 입모양만으로 그것이 이 기획안 자료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봐 라는 말인 것을 알 수 있다. 연습이도 클릭한다. 역시 자막과 함께 부장의 얼굴이 나타난다. 이번에도 당신은 막힘없이 이 과장, 인수인계 상황 어떻게 됐나요? 어제 준 서류 정리됐어요? 라는 것을 알아낸다. 전자상가에서 구입한 카메라로 찍은 부장의 입모양을 계약직 최양의 도움을 받아 자막 처리하여 만든 동영상 파일을 보며 며칠 밤을 새워 익힌 결과이다. 그놈의 전기만 나가지 않았어도 당신은 애써 만든 파일들을 미련 없이 삭제해버린다. 그런 다음 당신은 가방을 챙겨 들고는 밖으로 나온다. 뒤를 돌아보면 환한 불빛 아래서 부장이 뭐라고 한마디쯤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련만 당신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밖에는 저마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생존의 불빛이 현란하다. 이제 당신은 또 다른 생존을 위하여 저 불빛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신은 불현듯 지금 이 상황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땡 소리를 내지 않던 고장난 전자레인지와 울지 않던 새를 떠올린다. 그리고 부장을 처음 보았을 때의 친근한 느낌의 기시감은 어쩌면 머리를 쓸어 넘길 때마다 슬쩍슬쩍 드러나던 녹색 귀고리 때문은 아니었는지 당신은 쓸쓸하게 웃으며 도시의 불빛 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내딛는다. 이 좋은 나라 치과 미리네 이비인후과 밝은 세상 안경원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흐흐.